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2022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2021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석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주식불패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알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번 주는 또 다들 정리하고 맞아요. 네, 다들 좀 마무리하는 분위기라서 네.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맘때면은 되돌아보죠.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전략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실질적으로 오늘이 이제 배당부일이기 때문에 네, 거의 다 끝났죠. 장부 기준으로는 올해가 오늘이 끝이에요. 그렇죠. 내일부터 매수 들어가는 건 내년에 내로. 이제 내 계좌로 잔고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연말 말일일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제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박수석 위원님께서 준비를 또 해주셨다고 하니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요. 박원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은 오늘 밤에 이렇게 주유소 2부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일 오전 10시에도 공개 방송을 연이어서 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내일 오전 10시에도 저희 박수석 위원님 만나뵐 수 있습니다. 참 뒤숭숭한 시기이니만큼 계획을 세웠다가 지웠다가 혹은 지켰던 것들이 있었나 없었나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딱 어울리는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연말 정산들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게에서도 그렇고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뭐에 내가 돈을 많이 썼나 뭐 얼마만큼 또 돈을 모았나 이런 네. 것들을 연말 정산을 할 텐데 다들 그런 걸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위원님. 복귀라고 하죠. 주식 투자하시면은 이 복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도는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네. 투자자가 왜 그러냐면 어제 한 일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기록을 하고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성적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답 노트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지를 풀어보면 꼭 틀리는 문제는 다음에 볼 때 또 틀리죠. 요령이 안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이제 그 시행착오를 줄이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를 써나가는 게 이 복귀 노트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성공한 거는 왜 성공을 했으며 실패한 거는 왜 실패를 했는지를 써놓고 있다가 다음번에 유사한 형태로 또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랬을 때는 실패한 케이스는 가급적 다음에는 실패의 빈도를 줄이고 성공한 경우는 아쉬움을 덜어버리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오답 노트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의 이제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오답 노트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공부 잘하시는 학생이었군요. 네, 제가 공교육에 네, 거의 점철이 돼가지고 오답 노트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식할 때는 왜 그렇게 요령을 바라게 되는지. 주식처럼 정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주식도 성적도
굉장히 노력에 비례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주식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본인이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계좌 수익이 따라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복귀해보고 내년 시장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장이니까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시간이 허용하면은 내년 시장의 이제 전망까지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요. 오늘 시장 그 거래 내용을 보면 해마다 이제 우리 국내 시장만 있는 이슈,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오늘. 거래소에서 한 2조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에서 한 1조 2천억 나와서 3조가 넘는 물량이 세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또 세금을 회피해야 되는 자금이 그렇게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거의 기관이 받았다는 건 프로그램으로 받았다는 거고 내일은 오늘하고 완전히 반대의 포지션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반대 포지션이 누가 더 강한 강도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과 모레 연말 종가가 결정이 될 텐데 보통 이제 1월 달은 1월 효과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결심을 할 때 새해 되면 새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죠. 계획도 야, 세우죠. 올해는 이제 이대로 끝난 거고 새해부터는 내 투자도 새롭게 잘해보리라. 그러면 계좌가 지금 잘 안 트죠. 연말 이렇게 안 트고 주식을 새로 해도 1월 달에 시작해요. 그래서 야 이제 뭔지 모르지만 시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은 여간 하면은 1월 효과라고 그 자금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1월 달엔 다른 월에 비해서 조금 차별적으로 수익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게 연말 내일부터 좀 반영이 되는데 보통 경기 전망에 따라서 좀 반영도는 틀려요. 그래서 내년도 경기 전망이 지금 하우스에서 다 전망을 냈는데 올해는 좀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커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많이 보는 데는 한 250조, 약하게 보는 데는 한 230조 언더.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의 편차가 나는데 편차의 대부분이 또 반도체예요. 반도체 편차가 한 10조 이상.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뭐 50조에서 60조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다 보니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 증시 전망은 많이 갈리겠죠. 결국은 시장은 그 영업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이 이율배반적인 게 있는데 수출 데이터나 이런 통계를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에요. 다만 이게 물량 기준과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단가 기준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게 오래 가기 어렵다는 건데 그건 모릅니다. 지금 단가가 계속 오르는데 오늘 2차 전지주가 굉장히 핫하게 올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포기하는 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올라간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전가가 되다 2차 전지 배터리 올라가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만큼 가격 전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내년도의 경기 경로를 좀 어렵게 해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가장 큰 근거는 수요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수요가 여전히 빵빵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S&P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에요. 수요가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오다 보니까 지난달에 조정을 받았던 게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지 연준이 긴축을 얘기해서 조정을 받은 건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12월 15일 이후에 긴축을 얘기했는데도 시장은 보통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 지난 9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할 때 한 7, 8%, 10% 조정받은 것처럼 조정을 받아야 정상인데
지금 금리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이 고가 경신 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금리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긴축을 하고 금리를 내년도에 3번을 올리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3번을 올리면 0.75에서 1%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년에. 그런데 지금 2년 국채금리가 오늘 올라서 0.7이에요. 그렇다는 건 10년물은 여전히 1.4대. 금리가 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울 만큼 여전히 복잡계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년도에도 변동성은 필히 시장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시장이 그럼 어땠느냐 보면은 올해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았는데 지속성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올 한 해의 대장은 역시 2차 전지 소재주와 메타버스 NFT 게임으로 연결되는 이쪽 그 메타버스 테마, 가상화폐 테마 이쪽이 이제 올해 하나의 승자로 잡았는데 이게 거의 눌림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익을 온전히 누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주식불패방에서도 수익을 좀 일찍 끊었죠. 뭐 100% 수익 나서 많이 먹었다고 던졌는데 그게 그렇게 올라갈 줄은 사실 몰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로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이런 섹터를 주도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1년이면 이런 흐름이 보통 한 3번 내지 4번이 나옵니다. 이 3번 내지 4번 나오는 이 흐름 중에 한 번이라도 의미 있게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내면은 그 한 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는 평소에 준비를 해서 그 흐름을 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이제 내년도 전망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데 자, 올 한 해를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나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종목별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코스피 주가 상승률 순위를 보면은 코스피는 대개 이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주 중심이다 보니까 올해 지수가 그냥 보합이에요. 한 4% 수준에서 멈춰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대형주는 시세가 나올 일이 없죠. 대부분의 투자자가 올해 힘들었던 게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우 들어올 때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을 LG전자 이런 걸 샀는데 그 종목들이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죠. 거래소의 종목의 상승률을 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의 절정이니까 신풍제약이 뭐 1900%, 1600%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유동성의 힘이었죠. 진원생명과학이 800%뭐 이랬는데 올해를 보면은 뚝 떨어집니다. 일성건설이 400%, 한전기술이 원전 테마로 400%. 이게 이제 1순위예요. 그다음에 산업 소재로 한국주강이나 조일알미늄 강판 이런 게 이제 200~300%대. 나머지 이제 정치인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거래소에 가장 큰 수익을 차지했던 게 한 400%대 있고 300%대 있고 200%대 있으니까 올해는 거래소에서 그렇게 큰 시세가 나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매매했던 이 툴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올 한 해는 내내 매도했죠. 내내 매도했는데 11월 11일 이후에 이제 이 판이 바뀌어요. 최근에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죠. 이게 이제 판이 바뀌는 거를 물결이 바뀌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고생했던 게 내년에 판이 바뀌는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올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이 종목들이 내년도에 좀 봐야 될 종목이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차, 카카오, 금호석유,
하이닉스, 기아,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를 올해 내내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11월 달부터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팔았죠. 만약에 내년부터 시장의 흐름이 이제 외국인 주도의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부분에서 퇴사하는 그런 확률이 좀 많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사실은 거의 뭐 역할을 못했어요. 기관은 거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는 이렇다 할 기관이 없는데 국민연금은 한국 비중 축소를 일관되게 맞춰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팝니다. 근데 이 정도 지수면은 국민연금도 얼추 다 맞추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급적으로는 올해보다는 좀 개선되는 그런 시장을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인데 개인이 이제 주로 샀던 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아까 얘기한 외국인이 판 건데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높은 가격에 샀다가 이거 이제 지금 다 팔고 연말에 나가죠. 주로 개인들이 이제 파는 게 올해 내내 샀던 걸 팔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의 역전이 나올 때 개인들이 항상 고질적인 높은 가격에 샀다가 오래 고생하고 임계점에서 이제 뭐 못 견디겠다고 팔고 나가는 그런 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의 변동이 올해 좀 심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했는데 올해 가장 뜨거웠던 두 테마인 2차전지 소재나 메타버스 쪽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위 바뀜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이제 반토막이 났지만 상위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위와 2위 격차가 거의 3배 났는데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거의 붙어 있어요. 그만큼 올해 2차 전지 소재와 메타버스 테마는 뜨거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뜨거웠던 테마를 보면 역시 NFT 이쪽이에요. 위메이드가 이제 결국은 그 새로운 산업, 그 가상화폐와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래서 위메이드라는 게 드레이코를 통해서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열풍을 불었던 플레이 투 원 게임하는데 돈 쓰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며 이런 걸 심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좀 여유에 있는 동남아 이머징 국가에서는 공장 가서 생산직 근로자로 있는 것보다 게임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서 환전하는 게 수지가 더 맞는 이런 사회적인 기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플레이 투 원 게임이 한 해를 굉장히 휩쓸고 갔다. 국내적으로는 위메이드가 대표적이고 그 뒤를 이어서 컴투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뒤따라다니면서 커다란 테마를 형성했던 아마 이게 내년도에도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이 될 건지 내년까지 이어질 아주 그러한 테마로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일관적으로 봤던 게 2차 전지주나 치과 재료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실 특징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기관이 액티브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대개 이제 패시브로 들어가고 ETF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관의 역할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기관도 역시 메타버스나 엔터 이쪽으로 주로 많이
치중을 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사실은 또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많이 했어요. 개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흐름에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한 템포 넣는, 그리고 또 신규주를 많이 아무래도 사게 되죠. 그래서 올해 IPO가 역대급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내년에도 역대급의 대형주 IPO가 나옵니다. 1월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을 출발해서 1사분기에만 거의 뭐 한 20조 이상 이렇게 유동성을 빨아가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런 거를 좀 분산해서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요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한 해를 넘어왔는데 이 중에서 돌아보면 이렇게 쉬워요. 돌아보면 쉽고 화려하고 그런데 막상 이제 내가 돌아보면 나는 왜 저걸 못했을까? 그죠? 나는 왜 저걸 못했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흐름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왔는지를 한번 섹터별로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연초에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가 10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걸 보고 다 삼성전자를 산 거죠. 이 거래량을 보면은 엄청나게 터졌는데 이게 대개 9만 원이에요. 이 9만 원에 대개 매수한 게 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우량 주니까 야, 이 삼성전자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삼성전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1년 내내 얘기했는데 사실은 주가는 한 번도 힘을 못 쓰고 내려가고 여름에는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7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개인의 이탈이 많이 일어났죠. 결국은 이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개인의 전형적인 그 매매 패턴이 여기에 이제 많이 녹아내려져 있어요. 인기 좋다를 때 들어가서 견디다가 나쁜 말 나올 때 못 참고 파는 거.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매도. 올라갈 때 매수. 좋다라면 사고 나쁘다라면 팔고. 그러면 자산시장은 가장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싸게 살려면 세일할 때 사야 되죠. 세일한다는 건 남들이 던질 때 사야 세일이죠. 남들이 달려들 때는 뭐죠? 내가 시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이 꼭지 가격을 최후의 매수자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에서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심리와 정확하게 거꾸로 갑니다. 심리와. 자, 심리를 한번 볼게요. 어떤 주식이 지금 아주 주가 탄력이 좋고 정배열로 잘 만들어져 있고 언론에서 너도나도 좋다래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어때 그러면 좋은 얘기 듣고 이쪽에서 좋은 얘기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사고 싶어요. 이게 명품 같아요. 그래서 샀어요. 사는데 저항이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샀어요. 자, 내가 뭘 잘못했죠? 나는 좋다해서 샀고 뭐 좋다는 근거는 차고 넘쳤고 방송 틀면 너도 나도 다 좋다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나는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이 좋다는 마음이 안 가셔요. 여전히 사람들은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서 반년쯤 지나면은 서서히 이제 마음이 지쳐가는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좋다는 얘기는 이제 없어. 다 들어갔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투자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왜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투자를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송 보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는 안 좋은 소리만 계속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모두의 자산 가격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랬죠. 자, 싸게 산다는 거는 모두가 안 좋아서 던질 때가 싼 가격인데, 자, 내 마음은 이미 산 사람도 팔고 싶고 새로 살 사람도 사고 싶지 않겠죠.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심리대로 나는 팔았어요. 그랬는데 시장은 귀신처럼 내가 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장은 되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어떤 위치일까요? 자, 지금은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말을 회피해요. 왜 그러냐면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는 때니까. 자, 삼성전자 지금 사면 어때요? 그러면 뭐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상방은 좀 작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되게 이런 게 반복이 돼요.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 이렇게 투자하는 거랑 이제 심리를 싹 지우겠습니다. 심리를 싹 지웠어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왜 올라갔을까요? 자, 여기부터 출발을 할게요. 올라갔던 근거. 아마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딴 거 막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연말에 다 올랐어요. 이때 올랐던 이유가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생각보다 재화 소비가 커졌어요. 봉쇄를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에 많아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내구재 수요나 뭐 노트북, 테레비 이런 그 필수 재화를 많이 구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초에 전망할 때 야, 팬데믹인데 무슨 수요가 있겠어. 좀 생산 물량 조절해서 적당히 내놓자. 이 위기를 넘어가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매출이 좋고 이익단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반영되면서 동학개미 운동과 맞물려서 유동성과 더불어서 폭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어닝이 야, 반도체는 이제 폭발을 한다. 2021년도에는 이 수요가 계속 간다는 얘기를 이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10만 원은 당연히 넘는 거고 상반기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야, 이제 12만 원도 가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수요가 많았던 건 맞았는데 이 수요의 증가율이 올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오버슈팅한 면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랐어요. 여기는 이제 설계 회사 중심, 엔비디아나 뭐 AMD나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그 낸드 고단화나 아니면은 그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해졌죠. 왜 그러냐면 성능을 자꾸 고기능으로 높이는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비중이 굉장히 매출이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난리가 났었죠. RTX 30 시리즈 나왔을 때 단가가 뭐 워낙 물건이 풍기하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서 신제품 가격을 능가하는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국내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특히 이제 미국도 마이크론은 차별적으로 똑같은 흐름을 이런 흐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중심이 팹리스나 설계회사 중심으로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메모리 사이클은 작년보다 올해의 순증이 생각보다 폭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컨센서스 대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오버슈팅 할 때 컨센을 너무 높게 잡아놓다 보니까 컨센 대비 안 나온 걸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 뭐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에 다이버전스 발생된다라면서 윈터 이즈 커밍 나오면서 쭉 빠졌어요.
그럼 이게 빠지는 가격은 그럼 정상이냐? 이 9만 6천 원을 찍었던 가격이 오버슈팅이라면은 이 7만 원을 깬 가격은 심하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땡겨서 반영한 가격은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로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생각할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공적적인 투자를 하면서 대단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단 공정 쪽에서 수율이 안 나왔어요. 특히 이제 AP, 자체 AP를 만들어 놓고 이걸 써야 되는데 자체 AP 수율이 안 나오고 발열 문제를 못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매출이 미미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내 메모리 반도체로밖에는 인식을 못 받았는데,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내년도에 엑시노시 2200을 출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 발열 문제로 애를 먹었던 그래픽 카드를 AMD 거를 쓰면서 상당히 잡았다래요. 그래서 성능이 퀄컴 거에 못지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선주물로는 2억대 가량. 그래서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매출을 한 3억대까지 지금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AP를 만약에 생각대로 2억대를 출하해서 삼성전자 자체 소화를 하고 중국의 비보나 오포나 이런 쪽까지 넘겨간다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순이익이 분기당 1조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메모리로 볼 거냐, TSMC처럼 시스템으로 볼 거냐, 이 고민하는 시점이 내년이에요. 그러면 TSMC는 지금 밸류를, 하늘 밸류를 받아요. 굉장히 고밸류를 받아서 시가총액이 한 700조가 넘어 있죠. 멀티플을 한 30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라는 그 한계 때문에 지금 뭐 10배수를 못 받고 있죠.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시스템 쪽으로도 뭔가 지분이 있네라는 얘기만 나온다면은 지금 8만 원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미래에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도 삼성전자가 과연 비싸냐, 이걸 한번 밸류를 해봐야죠. 삼성전자의 밸류가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올해 52조 이렇게 나와 있고 내년도에 5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50조에서 60조까지. 근데 멀티플을 보면 여전히 PER 밴드로 한 10배수, 12배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TSMC하고는 굉장히 좀 갭이 벌어지니까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정말 엑시노스 2200이 삼성전자의 계획대로 성공을 하고, 또 5나노 선단 공정 아래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요새. 퀄컴뿐만 아니라 AMD나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선단 공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고효율 저전력 반도체의 니드가 계속 디바이스가 요구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로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SMC는 이미 2년 전부터 풀가동이에요. 지금 주문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넘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이 커지는데 플레이어가 제한돼 있다. 그리고 3단 공정은 신규 진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인텔까지 들어오면 3사가 그러니까 7나노 언더, 5나노 언더는 그냥 3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게 고효율 저전력이 이제 내년에 DDR5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서버 센터 넘어가죠. 자율주행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상 공간엔 XR 기기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고효율 저전력 반도체의 수요처가 될 텐데 이러한 수요처들이 요구하는 캐파를 맞추려면 보통 이런 선단 공정에 팹 하나 짓는데 기본적으로 수십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여타 회사들은 진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제 470조인데 이게 글로벌리로 빅3를 유지하고 있는 과점 회사에 메모리 분야 탑 이런 기업의 가치로 비싸냐 싸냐를 판단해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업사이드가 제법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장은 이제 언제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익단이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시장의 평가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해줄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한국에 있고 한국 시장이 지금 글로벌리로도 좀 저평가받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리는 한순간에 바뀝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보시면은 2차 전지 소재가 작년에도 좋았죠. 작년에도 방송 나와서 너도 나도 다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장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작년부터 쭉 했던 사람도 올 들어서 이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정당화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7만 원에서 20만 원 간 것도 3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이 구간에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행보 그 새해 들어서 이 구간이 30% 올랐는데 그리고 이게 이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가만히 돌아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작년에 2차 전지는 방송 틀 때마다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싸고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사실 저도 그렇고 이 가격대에서 못 쫓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기가 어려운 게 미래 가치를 언제 걸 땡겨오느냐면 뭐 1, 2년 땡겨오는 게 아니라 4년 후 2025년 걸 땡겨오니까 이거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싸다 비싸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밸류를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11조가 가요. 11조가 가는데 올해 수익이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면 올해 펄어보면 100배예요. 100배. 100배의 펄을 받는 거를 아무리 미래성장이 있다래도 이게 싸니까 사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르느냐? 다른 쪽에 워낙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쏠림입니다. 시장의 수급이 쏠리면 하늘을 만들고 시세의 꼭지를 만듭니다. 내년 거 주정해도 안 되고 2024년 걸 끌어와도 24배예요. 우리가 암만 성장주를 얘기해도 내년, 후년 거 보는데 3년 후 거를 땡겨와도 싸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를 볼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2차 전지가 오르니까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 가격에서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 룸과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다운사이드 포션을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오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한 7년치를 땡겨와야 되겠죠? 증설. 그 다음에 이제 내재화에 따른 경쟁 격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내재화를 지금 얘기하고 셀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소재를 자기 걸로 할라래죠. 지금은 워낙 성장 속도가 가파르니까 단가 불문하고 이제 물량 확보가 급한데 이 지금 설정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3년, 5년 유지되면서 갈지는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삐끗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수소차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자, 수소차가 오늘 폭탄을 맞았죠.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 상하프로테크 12%, 그 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9.8% 이렇게 폭탄을 맞았어요. 왜 폭탄을 맞았느냐? 현대차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수소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수소차를 2025년까지 한 25만 대 수준의 플랜을 잡아놨겠죠. 그러면 수소차 밸류 체인에 있던 뭐 연료 탱크나 이제 연료 전지 그 안에 들어가는 막 적극 접합체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 끝내고 미래의 매출을 추정할 때 몇 대 곱하기 몇 개가 들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을 텐데 그 가정이 이제 깨진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가정대로 가지를 않아요. 하물며 3년, 5년 미래의 가치를 땡겼다는 거는 지금 가정한 대로 쭉 이쁘게 가졌을 때의 설정인데 이게 조금만 삐끗하는 순간 활주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를테면 미래의 가격을 이런 각도로 보고 우리가 가격을 매겼는데 탄착점이 여기서 조금만 각도가 떨어지면 이러한 각도가 되는 거죠. 이 각도의 편차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본이 반토막으로 보면 됩니다. 기본이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믿음을 갖고 가는 건 맞는데 가까운 시기에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너무 먼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모두에 설명했던 주식 투자의 버핏 2계명. 첫째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가 제1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기주를 쫓아가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내가 지금 들어가는 포지션의 위치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포지션이 미래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가까운 시기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가지 않으면 이러한 폭탄이 나왔을 때 나는 판단의 근거를 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좋은 쪽만 생각했는데 좋지 않은 게 나왔어요. 주식 투자는 그 시점에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관점을 바꿔서 버틸지 매각을 할지 시간을 얼마 안 줍니다. 급락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락을 해요. 뭐 넉넉하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를 땡겨온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가정이 바뀌는 순간 할인이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A 경로로 생각했던 미래의 가치가 그게 아니라면 각도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제 산정된 가격은 내가 당초에 생각한 가격하고 아주 멀어지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이쪽에도 있죠. 메타버스, NFT 이쪽에.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욕심은 부려야 됩니다. 뭔 욕심을 부려야 되냐면 왜 우리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을 선점하지 못했을까? 주식 투자자의 꿈이잖아요. 단기간에 10배. 진짜 10배가 났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못 잡았어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언제나 그 가격이 문제입니다. 10배가 났어요. 출발은 미르포라는 이제 IP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 PC 게임부터 해가지고 했던 게임인데 한 3년을 준비했다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화폐와 연계해서 플레이트원 모델을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가상화폐인 위믹스라는 거하고 연계를 시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버를 처음에 이제 미르포 출시를 해서 서버를 10개 갖고 출발을 했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물밀듯이 접속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거 보고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야 이게 이게 뉴스에도 다 나왔거든요. 동접자 100만 돌파 이런 게 이런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구간에서 알았어요. 한 7만 5천 원 이 정도 올라갈 때 이 구간은 사실 사전에 준비한 투자자 아니면 몰랐을 거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을 때는 한 7만 5천 원 수준. 이 구간에서 이 기업의 생태계나 이걸 본다면 여기는 정말 투자할 만했거든요. 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가는 방향이 확실하고 이미 베트남인가요? 거기에 성공한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월 70만 원 수입을 얻어가서 공장 근로자 50만 원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생계형 플레이어가 생기고 자본주가 생겨가지고 아예 그냥 암호화폐 채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 똑같은 구조로 위믹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믹스 가상화폐가 100배가 올라요. 1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라는 건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상상이고 이걸 올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전혀 다른 생태계를 가진 새로운 산업이나 업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앞으로. 왜? 가상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좀 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10배, 환상이잖아요. 내가 포지션에 전부는 넣지 못하겠지만 일부만 넣어도 내 투자 중에 5%, 10%만 넣어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안전을 추구하면서 이런 섹터를 발굴 노력을 통해서 발굴을 한다면 투자라는 건 결국 그렇습니다. 종목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배분하고 관리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시장과 이런 기회를 잡는 거. 그리고 또 안정성도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적절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추구하는 게 주식 투자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제 어쨌든 한 해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그 내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가설로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 얘기는 내일 공방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2022년에 수급이 특히나 몰릴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신 강의 자료가 있는데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강의 자료를 조건 없이 나누어 드리겠다고 합니다. 2022년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하죠.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정말 제2의 위메이드 그 이상의 종목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